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사선이죠. 바로 보이저 1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주가 인류에게 딱 한 번 열어준 아주 특별한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1970년대 중반이었죠. 당시 나사의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계의 거대 가스 행성들, 그러니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거의 일렬로 정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일렬로 늘어서는 게 아니라 탐사선이 건너갈 수 있는 완벽한 징검다리처럼요. 바로 그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현상이 무려 176년에 단 한 번 오는 기회라고 하더군요. 네, 176년입니다. 정말 천재일호의 기회였죠. 거의 뭐 해성사람 다가오는 기회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 계획의 초기 명칭이 그랜드 투어, 우리말로 하면 대형행이었습니다. 이 행성 정렬을 이용하면 단 하나의 탐사선으로 4개의 행성을 모두 탐사할 수 있었거든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입니다. 평소대로라면 해왕성까지 가는데 30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 방법을 쓰면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를 놓쳤다면 아마 다음 세기가 되어서야 같은 시도를 할 수 있었겠죠. 그야말로 우주적인 마감 합방이었겠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난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주는 완벽한 기회를 줬지만 당시 인류의 기술은 글쎄로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당시 기술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보이저9의 컴퓨터 메모리가 69kB에 불과했습니다. 69kB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정말 수백만 분의 1도 안 되는 성능이잖아요. 맞습니다. 노래 한 곡은커녕 사실 이메일 하나도 제대로 저장 못할 용량이죠. 심지어 동력원인 원자력 전지의 출력도 처음엔 470W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서 지금은 23W 정도에 불과합니다. 23W면 정말 어두운 화장실 전구 하나 켤 땐 그의 힘 아닌가요? 네, 바로 그 힘으로 반세기 가까이 그 춥고 광활한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대체 그 먼 우주까지 가는 연료를 어떻게 다 싣고 갔을까? 이건 불가능했을 텐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임무의 핵심 과학 원리인 스웽바이가 등장합니다. 스윙바이, 중력도움 항법이라고도 하죠. 네, 정식 명칭은 중력 도움, 즉 그래비 어시스트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거대 행성이 가진 강력한 중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선 목성처럼 아주 거대한 행성이 가진 중력이 탐사선을 이렇게 휙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붙죠. 마치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저절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행성의 공전 방향과 같은 쪽으로 살짝 비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행성의 중력권을 탈출하면서 행성의 공전 에너지를 일부 훔쳐서 자기 속도에 더하게 되는 겁니다. 연료는 전혀 쓰지 않고요. 네, 전혀 쓰지 않고요. 공짜로 속도를 얻는 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움직이는 기차에 공을 던졌다가 받는 것과 같다고요. 제가 기차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던지면 공은 제 속도에 기차의 속도까지 더해져서 훨씬 빠르게 튕겨나간다. 여기서 기차가 목성이고 공이 보이저호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주 그네 타기라는 별명도 있죠. 보이저 1호는 목성이라는 거대한 그네를 타고 가속해서 토성으로, 또 토성의 그네를 타고 태양계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기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계산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럼요. 단 1초의 오차, 1도의 각도 오차만 있어도 탐사선은 행성에 충돌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우주 미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계산을 1970년대에 컴퓨터로 해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목성에 도착한 보이저 1호가 보내온 사진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틀렸다고 외칠 정도였다고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1979년 목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인류는 목성을 그저
예쁜 줄무늬가 있는 가스 덩어리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보이저가 보내온 사진 속에는 지구 세개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대한 태풍, 대적점이 수백 년째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역시 목성의 위성들이었죠. 특히 위성 2호의 발견은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있는 천체는 지구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저 1호가 촬영한 2호의 사진 한쪽 구석에서 거대한 버섯구름 같은 게 솟아오르는 게 포착된 겁니다. 처음엔 사진 결함인 줄 알았겠네요. 결과 그것은 무려 300km 상공까지 치솟는 거대한 화산 분출이었습니다. 표면 전체가 용암으로 들끓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이었던 거죠. 와, 지구 외의 다른 천체도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다는 최초의 증거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바로 옆 위성인 유로파는 또 정반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얼음 위성이었죠? 네, 두꺼운 얼음 표면 아래에 거대한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불의 위성 이유와 얼음 아래 바다를 품은 유로파. 이 두 발견 덕분에 외계 생명체 탐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지구처럼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는 행성,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서만 생명체를 찾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행성의 중력으로 열을 얻는 위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1980년 보이저 1호는 드디어 토성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아름다운 고리의 민낯을 보게 된 거죠. 네, 토성의 고리가 그냥 하나의 넓은 띠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수천 수만 개의 얇은 얼음 알갱이 레커드판이 겹쳐진 구조였어요. 레코드판이라니 비유가 재밌네요. 심지어 일부 고리는 꽈배기처럼 꼬여 있거나 서로의 중력으로 파도처럼 물결치고 있었죠. 아주 역동적인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토성에서 보이저 1호가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네.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 때문이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구처럼 짙은 대기를 가진 위성이었잖아요. 네. 대기 성분은 질소와 메탄이었지만 그 두꺼운 구름 아래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원시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컸고요. 문제는 타이탄에 가까이 접근하려면 원래 가려던 길을 포기해야 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랜드 투어, 즉 천왕성과 해왕성으로 가는 궤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행성 탐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위성에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결국 나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타이탄을 향해 경로를 틀었고 그 결과 행성들이 놓인 평면 위쪽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보이저 1호의 행성 탐사 임무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네요. 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간부터 인류 최초의 성관 탐사선으로서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된 셈입니다. 더 이상 돌아볼 행성 없이 오직 태양계 밖 미지의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외로운 여행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한참을 날아가던 1990년, 보이저 1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사진 한 장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창백한 푸른 점이죠. 네, 당시 태양계를 거의 벗어나서 약 60억 킬로미터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나사에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죠. 보이저의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돌려서 우리가 떠나온 집, 지구를 찍게 해달라.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당시 나사 내부에 반대가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카메라를 태양 쪽으로 돌리면 센서가 영원히 손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맞습니다. 과학적인 가치도 거의 없는 일에 값비싼 장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거였죠. 실용주의와 낭만주의의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스에건이 끈질기게 절특했죠. 네, 이 사진 한 장이 인류의 세계관에 미칠 엄청난 영향력을 역설했습니다. 결국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보이저 1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카메라를 180도 돌려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지구로 전송된 사진은 정말 뭐라 말하기 힘든 감정을 느끼게 하죠. 그렇죠. 광활하고 칠흑 같은 우주 공간. 그 안에 비친 한 줄기 태양광선 위에 간신히 걸려있는 아주 작은 먼지 한 톨. 그것이 바로 지구였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점을 다시 보십시오. 저것이 여기, 우리의 집,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저기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 수천 개의 종교와 이념, 그 모든 것이 저 햇빛 속에 떠다니는 먼지 티끌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 사진은 과학적 데이터를 넘어서서 인류에게 겸손이라는 철학적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이저 1호는 영원히 카메라를 껐습니다. 전력 절약을 위해서요. 이제 더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죠.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244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244억 킬로미터.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빛의 속도로도 22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와, 우리가 잘 지내 하고 안부를 물으면 그 답을 듣기까지 꾸벅 이틀이 걸리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 통신 신호의 세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3와트짜리 송신기로 보낸 신호가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 세기가 나뭇잎 1억 개 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는 에너지보다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인류는 지금 그 미세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교실을 이어가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 속삭임 속에는 인류가 우주에 띄운 가장 특별한 편지, 골든 레코드의 존재가 담겨 있죠. 아, 맞아요. 혹시 만날지 모를 외계 지성체에게 보내는 인류의 자기소개서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레코드판인데요. 거기에는 55개 언어의 인사말이 들어있다고요? 물론 한국어, 안녕하세요, 또 포함되어 있고요. 네. 파도 소리, 아기 울음소리 같은 지구의 소리, 그리고 바흐의 음악부터 척 베리의 로큰롤까지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두고 당시 위원회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칼 세이건이 이끌던 위원회였죠. 전쟁이나 폭력 같은 어두운 면도 담아야 하는가,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줄 것인가. 결국 위원회는 인류의 희망적인 측면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레코드는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살았다는 인류 존재의 증명서와 같은 의미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여행자에게도 침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동력원이 원자력 전제 수명이 거의 다해가면서 나사는 기기들을 하나씩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살림을 줄이는 거죠. 과학 장비들을 하나둘씩 끄고 있군요. 네. 2030년대 중반쯤이면 모든 장비가 꺼지고 지구와의 통신도 완전히 두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보이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겠네요. 네. 인류가 보낸 가장 길고 외로운 편지는 그렇게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통신이 끊겨도 보이저의 여행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줍니다. 동력이 끊기고 모든 기능이 멈춰도 보이저는 관성에 의해 영원히 우주를 항해할 겁니다. 우주는 거의 완벽한 진공이라 마찰이나 저항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수십억 년 후 인류가 멸망하고 지구가 사라진 뒤에도 우리의 메시지를 담은 이 작은 탐사선은 별들 사이를 묵묵히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결국 보이저 1호의 여정은 단순히 행성을 탐사하는 과학 임무를 넘어서서 유한한 존재인 인류가 영원을 꿈꾸는 방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작은 행성을 떠날 수 없지만 우리의 지성과 호기심, 또 꿈을 담은 분신을 저 머나먼 우주로 보낸 것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244억 킬로미터 밖을 날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보이저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류 정신의 확장인 셈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지 않고 선생님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였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